한번 해볼게요. 또 다음 강의. 자, 이제 1회차 3강은 일단은 거시경제를 다루기 전에 기본적인 어떤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사실 우리가 너무 거시경제 가서 암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물론 방금 전에 했던 뭐 자일로그가 어떻게 미분되는지 그런 식 같은 건 좀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GDP가 정의가 뭔지 정도는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물가나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율 같은 거 그런 좀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론들까지 암기하기 시작하면 너무 외울 게 많아지니까 앞으로 우리가 역사적인 측면을 보고서 그때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걸 빌드업하기 위해서 이번 수업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뭐 거기 이제 첫 번째 장에 보면 일단 기본적인 학파의 흐름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 그 밑에 있는 큰 그래프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미국의 주가 지수인데, 미국의 제일 유명한 주가 지수는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보고 있는 다우존스 지수가 있고, 하나는 신흥 기업들이 주로 있는 현재 애플이나 아니면은 뭐 아마존 그런 기업들이 있는 나스닥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S&P 50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S&P. 그다음 그런 지수들이 있는데, 지금 일단은 그래프 보면 잘 보면 좌측에 있는 Y좌표를 정확하게 잘 보면 간격이 다 달라요. 간격이 미세하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0에서 30이랑 0에서 50이랑 50에서 100은 거의 같은데, 0에서 100하고 100에서 200은 또 좀 달라요. 간격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를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그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걸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좀 조작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또 그런 것도 볼 수 있죠. 0에서 1000까지 보고 1000에서 2000까지도 엄청나게 간격이 차이가 있는 거 보이죠? 엄청나게 그런 구간에 상승을 하긴 한 거예요. 현재 다우존스는 27,000 정도 합니다. 27,000. 코로나 전에 29,000까지 갔었고요. 어떤 지수, 아까 물가 지수 했을 때 지수의 가장 기본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100이에요. 그러니까 기준 연도를 100이라고 잡고 100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27,000이다 하면은 대충 한 270배 정도 성장한 거죠. 270배 정도. 그만큼 미국 경제가 1800년 후반때부터 엄청나게 성장을 해왔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고, 사실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뭐 미국이 그다음부터 뭐 거의 세계 최강국의 패권을 계속 잡고 있었으니까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이제 거시경제학을 배우면 우리가 학파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플로우가 두 가지의 플로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전 학파의 이런 띠오리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케인즈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고전 학파 같은 경우에는 케인즈가 나오기 전까지의 모든 학자들은 다 고전 학파라고 보면 되어요. 그러니까 1923년 이제 대공황 때 이제 본격적으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 모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고전 학파라고 보면 되고, 그러나서 그러니까 케인즈가 대단한 거예요. 케인즈 때문에 좀 이따 다 설명하겠죠. 거시경제학이 탄생한 거고 하니까. 케인즈 이제 사단이 생깁니다. 그걸 이제 케인즈 학파라고 얘기하고요. 케인즈의 그런 사상들을 그대로 계승했겠죠. 물론 조금의 차이가 있겠죠. 왜 차이가 있을까요? 역사는 계속 변하니까. 조금씩 너무 과격한 발언을 하면 여기서 조금 보완할 필요도 있고, 안 맞는 얘기를 하면 여기서 좀 수정도 해야 되니까 다른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얘랑 견주는 고전 학파의 그런 기본적인 학파는 뭐냐면, 정확하게 시대를 나누자면, 시대를 조금 정확하게 나누자면, 케인즈가 이제 대공황 때문에 한번
자리를 잡게 되게 되는데 시대의 흐름은 이렇게 대공황 때문에 이제 뭐 이때도 이제 고전학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보면 된다고 봤지만 그래도 이때는 중심이 여기가 이제 하플이었기 때문에 그죠? 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고전 학파가 있는데 이 이론들이 없어지진 않았고 그래도 뭐 주장하는 학파들이 있었지만 이때 워낙 어떤 쇼크, 대공황이나 쇼크가 있어서 케인즈의 말이 너무 잘 맞아서 케인즈 학파까지 이렇게 계승해서 왔는데 이때 또 이제 모종의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오일 쇼크라고 하는 서부타동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얘네들이 또 틀리게 되는, 이제는 얘가 틀린 게 아니라 이제 이쪽이 틀리게 되는. 그래서 통화주의 학파 이제 또 계승을 하게 되고 이제 여기 다음에 여기를 이제 계승하는 여기를 이제 세부전학파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힘을 못 쓰니까 여기에 이제 약한 구간들이라고 치면 힘을 잘 못 쓰니까 여기서 이제 그래서 되게 잘 설명을 했고 그런데 아니다 우리 케인즈의 말이 맞다 그래서 케인즈의 기본적인 논지를 이어오면서 여기를 또 반박하는 그런 학파가 있고 현재 주류는 이게 사실 뭐가 더 주류다 하기 좀 어려운데 현재 주류는 이쪽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세케인즈 학파에 조금 더 가까워요. 우리가 첫 번째로 경제학을 보면서 읽게 되는 그 책 맨큐도 세케인즈 학파입니다. 맨큐 책 보면 맨유 비용 그런 뭐 되게 되게 이 초짜들한테 가르치기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들이 되게 많은데 효율성인 거 그런 거다 세케인즈 학파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처음 강의 시작하면서 약간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기로 했었는데 이 고전학파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시장이 되게 안정적인 시장을 가정하고 우리가 시장을 분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너무 완벽하고 이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뭐든지 다 가격 변수가 신축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냅둬야 되는 그런 시장을 감안하고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근데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장을 분석하냐면 대공황 이후 어떤 경제적인 충격이 있고 나서 경제가 불황 속에 빠지게 되면 수요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은 혼자서 균형을 달성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경제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걸 이제 그대로 이제 좀 너무 과격한 반응들이 좀 많아서 사실 케인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케인즈 학파가 그걸 개선을 하고 근데 이제 소비 파동이 또 일어나면서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종류의 경제 쇼크가 또 생긴 거예요. 그건 이제 또 그때 가서 바로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런 쇼크가 발생하면서 너희 그렇게 이제 큰 정부 하면 안 돼. 작은 정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때 누구지? 레이건 미국의 레이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영국의 이쯤에 수상한 사람이 엘리자베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되게 작은 정부 그 다음에 균형 재정 그러니까 정부 다 되지만 그리고 우리는 이 통화를 중심으로 우리는 시장을 분석할 거야. 그러니까 통화가 제일 중요하고 재정 정책 그런 거 하면 안 돼. 할 거면 정책 사실 뭐 좋은 방향은 아닌데 할 거면 통화주의로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총수요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야 경제적으로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그나마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그나마 효과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통화주의 학파고 그래서 요때는 이제 어떤 그런 경제적인 충격은 없었어요. 사실 이때가 거기 보면 그 큰 그래프에 처음에 겁나 한번 크게 떨어지고 거기가 대공황인데 거기에 쭉 한참 가다가 한참 기는 구간 있죠. 한참 동안 기는 구간이 있어요. 한 20년 동안 1960년부터 1980년대까지 그때 이제 를 지나서 이제 요 세고정학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조금 계속 상승하는 80년부터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요때 이제 세고정학파가 나오는데 요때 이제 뭐 경제적 충격이 전혀 없죠. 보면은 큰 하락이라고 할 게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요때 이론적으로
합리적 기대. 제가 아까 두 번째 강의에서도 기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왜 중요하냐면 이론을 되게 번창하게 만들어 버려서 합리적 기대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 합리적 개념을 이 세부정학파가 들여오면서 완전히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르게 만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파는 고전적인 그런 고전학파의 그런 시각을 되게 많이 계승을 하기 때문에 세부전학파가 있고, 이것을 깨부수면서 아니다, 그래도 경제 위기 온다. 그래서 케인즈 학파의 모형대로, 그러니까 합리적 기대를 충족하면서 그 모형을 가져오면서 너희 말이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게 케인즈 학파의 기본적인 논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물론 이거 말고도 학파는 되게 많습니다. 오스트리아 학파, 그다음에 뭐 행동 경제학주의, 뭐 행동주의, 뭐 그래 되게 많은데 중심적인 학파는 대충 이렇게 고전적인 그런 플로우랑 케인즈의 그런 플로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보면 되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큰 그래프를 이제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좀 우리가 눈여겨서 그러니까 너무 잘 보이는 부분이 1929년에 있었던 대공황이죠. 그렇죠? 거기는 진짜 누가 봐도 훤히 보이는 폭락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기계되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기계되는 구간 중에서 주가가 이렇게 조금 크게 한번 폭락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70년도 후반 정도에 이때 한 번 또 불황이 오긴 와요. 이게 지금 가격의 그런 간격 자체가 좀 좁아서 그렇지 이때도 절반 이상 떨어집니다. 한 1000에서 500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잘 보면. 그러고 나서 경제가 무진장 성장을 하죠. 레이건부터 부시 뭐 이렇게 해서 쭉 이어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위에 숫자가 112에서 113 요 정도 숫자 써져 있는 이때가 2007년 금융위기라고, 2007년, 2008년 금융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뭐 주식은 계속 상승했고, 한국 주식은 이건 좀 이따 가서 또 얘기하면 되는데 좀 이따 얘기합시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이건 주관인데 아마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이 공감하려면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경제에서 크게 영향을 주었던 사건을 4가지를 꼽아볼게요. 지금부터. 첫 번째는 1776년입니다. 1776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우리 애덤 스미스께서 국부론을 발간하신 그 년도가 1776년.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때는 뭐로 분석을 했냐면 우리가 정치경제학. 그러니까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이때 돈이 이렇게 필요하더라. 왜? 우리가 식민지를 개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중능주의였다가 이제 중상주의로 이렇게 변하게 되면서 17세기 넘어오면서 중상주의로 변하면서 이제 국가가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되고 세금을 어떻게 걷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 다음에 뭐 어떤 데에 국가가 재정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슬슬 자료가 쌓였는데, 이런 것이 엄연히 이 왕권과 그 다음에 그런 정치적인 것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까지만 해도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따로 배우지 않고 정치경제학, 그러니까 정치학 안에 있는 일종의 재정? 뭐 그런 걸로 배운 거예요, 정치학. 그런데 1776년도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출판하게 되면서 이제 경제학 자체로만 뭔가 연구할 대상이 생긴 거예요. 이때부터 경제학이 시작된 겁니다. 국부론을 좀 요약을 하자면, 일단은 국부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당연히 보이지 않는 손이고 보이지 않는 손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단기 말고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가격은 궁극적으로 신축적이다 할 때 제가 분명 가격이 왜 신축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은 어떻게 했냐면, 시장은 워낙 완벽해서 여러 가지 계속 거래를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지점에 가격과 거래량이 형성이 되더라 라는 거였고, 그렇게 형성이 되는 그 과정 자체를 보이지 않는 손의 작업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수급일치가, 즉 수요와 공급의 정확한 일치가 발생한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이래서 사실 거시경제학이 조금 어려운 건데, 미시경제학은 팩트만 이렇게 딱 나열할 수 있다면 거시경제학은
거의 대부분 주장입니다. 주장.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서는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실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자면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분업이 발생하게 되고 왜냐하면은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싶고 조금 더 또 풍족한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밥도 만들고 내가 집도 만들고 내가 내가 먹을 것도 사냥하고 그 다음에 옷도 만들고 내가 모든 걸 다 하게 되면 내가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분업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분업을 하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거래를 해야 돼요. 거래를 하면서 화폐 같은 게 화폐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 거래를 하는데 아직까지 조개 껍데기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물물교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화폐라는 걸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경제가 성장을 해왔다라고 국부론에서 이제 에단 스미스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경제학적으로 좀 중요한 이슈가 있다면 두 번째 가기 전에 중요한 이슈가 있다면 일단 마샬이라는 학자가 나오죠. 사실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미시경제학에서 수학 쓰는 방법은 다 이 사람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미시경제학을 풀다가 이제 미분을 하면서 이거 누가 이렇게 미시경제학을 어렵게 만들었어? 라는 질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을 원망하시면 됩니다. 마샬이라는 학자가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을 그런 곡선들을 이제 처음으로 만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히 다른 시장들의 균형 같은 것도 이제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마셜도 논문 쓸 때 어떻게 하냐면 논문 쓸 때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내가 논문에서 수학을 쓴 건 수학이 중심이 아니고 경제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학을 설명하는 거고 절대 경제학이 수학이 아니니 좀 무시해도 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써놨어요. 무시해도 된다는 아니고 참고 정도만 해라. 어려우면 넘겨라. 그런 식으로 일단은 마샬을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그렇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러니까 마샬 같은 사람들도 일종의 고전학파에 포함되는 거예요. 마샬 같은 사람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1929년에 있었던 대공황을 뽑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전에 대공황은 한 번 있었어요. 1990년대인가? 그때 미국에 한 번 대공황이 있었는데 주가 폭락이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더라고요. 근데 왜 대공황이 생겼는지 우리가 좀 살펴를 봐야 되는데 살펴보기 전에 여기서부터 그래프 있죠. 그래프 보면 이것도 다우존스 지수거든요. 근데 다우존스 지수 보면 숫자가 너무 커요. 좌측에. 이게 왜 숫자가 크게 하냐면 이게 실제 다우지수는 맞는데 그 CPI로 그러니까 물가지수를 조정해가지고 숫자를 이렇게 적은 거여서 좀 숫자가 크게 나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현재 물가는 훨씬 더 많이 뛰었으니까 그걸 이렇게 조정해서 보면은 이 당시는 한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한 3천 정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실제는 한 500에서 한 400에서 40까지 떨어지는데 400에서 주가지수가 400에서 40까지 떨어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거 거의 95% 이렇게 빠진 건데 이게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주식의 차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CPI로 조정해놔서 좀 숫자가 좀 크게 보이는 겁니다. 1000단위로 보이는 건. 근데 이제 대공황이 왜 생겼는지 이제 다시 원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1차 대전이 발발했고 1차 대전에 궁극적으로 연합국의 승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연합국의 승리가 들어가서 이제 독일하고 협약을 맺죠. 그래서 협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조약이 이제 패전국에 이제 쳤으니까 이거 배상해라라는 그런 조약이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독일은 일단 그거를 자체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거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거냐면 본인 경제 내에서 그것을 생산해낼 수 없으니까 너무 천문학적인 비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현재 실제 예산이 1년에 500조인데 그런 조약으로 한 2,000조 이렇게 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수급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1년 예산이 500조인데 저게 2,000조 이게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독일도 그 수급을 늘리기 위해서 침략 전쟁으로 식민지를 넓힐 수밖에 없었고 영토를 넓힐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2차 세계 대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과 맞물려서 나치즘, 그다음 파시즘 그런 것들이 퍼지면서 그런 것이 궁극적으로 2차 세계 대전을 이끌었지만 경제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런 것도 한몫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또 논외를 치고 베르사유 조약이 끝나고 나서 일단 전후 즉 전쟁이 끝나고 나서 프랑스랑 영국은 일단 초토화가 됐어요. 그리고 많은 젊은 남성들이 죽었기 때문에 생산할 수 있는 노동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국에서 전쟁을 벌어지지 않았으면서 이 연합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면서 경제 규모가 생각보다 큰 국가가 미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여러 공장을 무지막지하게 그때 설립을 하게 됩니다. 왜? 그 물건들을 영국하고 프랑스의 전후에 회복할 수 있게 그렇게 자원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생산을 해서 계속 갖다 바쳐요. 그러면서 영국하고 프랑스는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할 수 있었고 미국도 경제가 엄청나게 호황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생산량이 미국 인구의 생산량을 넘어서 영국과 프랑스 인구의 생산량까지 미국 혼자서 다 감당하다 보니까 이제 회복이 다 됐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공장에서 이제 물건 안 만들어도 되네. 잠깐만. 이거 문 닫아야 되나? 그러면서 악성 재고가 이제 쌓이게 되고 초과 공급이 발생하겠죠. 근데 이제 옆에 이제 이렇게 순환 이렇게 거기에 이제 대공황을 나타내는 그런 기본적인 표인데 재고가 발생하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재고가 발생하면 가격을 낮추거나 혹은 생산을 적게 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낮춰서 빨리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고가 감소할 거고 수량을 이제 적게 생산하는 방법도 일종의 방법이 될 텐데 이 당시에 이 방법을 선택했던 거예요. 수량을 줄이는 방식, 감산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어요. 감산하다 보니까 그 많은 노동자들이 갑자기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실업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거 이제 비자발적 실업. 아까 이런 게 경기적 실업인 거죠. 본인이 원해서 생긴 실업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가서 일을 못해. 그럼 돈을 못 벌죠. 그러면 내가 물건을 못 사죠. 물건을 못 사니까 그 기업 입장에서도 수요가 줄어버린 거예요. 수요가 줄어버리니까 기업의 소득도 줄어들게 되고 기업의 소득이 줄어드니까 또 이제 생산을 감축해야 되고 재고가 쌓이니까 생산을 감축하다 보면 또 실업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계속 빠지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그 1929년 그때 검은 목요일이라 해서 목요일에 주가 대폭락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쉽게 말해서 좀 고급진 표현으로 이제 거품이 빠진 거죠. 버블이 이제 붕괴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됩니다. 노동 수요가 감소하면 실업이 늘지 않아요? 아니 노동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는 기업에서 내가 노동량을 그만큼 원하지 않는 거니까. 비자발적 실업 증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 수요는 감소하는 게 맞고 노동 수요는 감소하죠. 왜냐하면 공장을 더 이상 돌릴 이유가 없으니까 그만큼 생산 인력을 더 받을 이유가 없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비자발적 실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계 소득이 감소하는 그런 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대공황의 원리를 알겠죠. 그러면 대공황이 있고 나서 이제 이 당시에 고전학파만 사실 경제를 이제 이론을 발견했으니까 이제 계속 발전시켜 왔으니까 고전학파의 기본적인 원리가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 시장은 균형 상태에 도달할 테니 정부 나서지 말고 그냥 시장에 자유롭게 맡겨 알아서 치유되고 알아서 균형을 찾아서 되돌아갈 거야. 그리고 시장은 그럴 능력이 있어 라고 믿는 건데 그래서 대공황 때 정부는 봐봐요. 아까 여기서 이제 비자발적 실업이 생겼죠. 그 원에 이제 오른쪽에 비자발적 실업이 생기면 가계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데 가계 소득이 감소하면 그런 문제도 생겨요. 소득세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거들 텍스가 없는 거지.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량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 이때는 균형 재정. 그러니까 최대한 정부가 나서지 말고 받은 세금만큼만 지출을 해라 라는 게 강했으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더 수요가 감소하는 그런 태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조차 지출을 적게 하니까. 그런 상황에 1936년에 드디어 영국의 재무부 장관 케인즈라는 사람이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우리는 이런 대공황의 상황에 맞아서 시장은 이런 수급 일치 즉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는 그런 균형인 줄 알았는데 일치하지 않더라. 그런 상황을 받았고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고가 생긴 거 아니냐 궁극적으로 공급이 감소한 이유는 수요에서 출발한 거다. 그래서 수요를 살려야 라는 유효수요 원리 수요가 공급을 결정하고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그런 원리를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수요를 늘리면서 국민소득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케인즈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순수효과나 그런 건 이제 다음에 또 설명을 할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죠. 순수효과는 중요합니다. 오늘 내일 중요하죠. 오늘 마지막 교시랑 내일 순수효과가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래서 실제로 이때 이제 뉴딜 정책이라든지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수요가 실제로 성장을 했고 이때 뉴딜 정책으로 어떤 정책들을 시행했냐면 지금 우리 할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 간혹 가다가 종종 트랜스포머 영화에서 나왔는데 댐 있죠? 댐 이렇게 생긴 댐 산 있고 이게 유튜브 나가 잠깐만 내 그림 실력이 유튜브 나가면 안 되는데 가장 유명한 댐이 있어. 미국 하면 생각나는 그 댐이 있어. 그 댐이 후보 댐인데 그런 댐도 그때 만들었고 근데 그런 정책 말고 사실 유지 정책으로 되게 유명한 정책이 어떤 게 있냐면 하루는 여기 있는 이제 정부가 이제 어떤 동네를 가서 트럭을 이제 인부들이 탈 수 있는 그런 대형 트럭을 놓고 승합차를 가져가가지고 이제 일할 사람 뭐 몇십 달러 줄게 일당 몇십만 원 줄게 태우고 산이 있으면 이제 모래가 있으면 산이 있으면 자 여기 있는 거 여기로 옮겨 자 옮겼어요. 자 그 다음날 이제 다른 동네 가가지고 자 이 산 여기 옮겨 자 오늘도 일당 50달러씩 줄게 자 이렇게 하면서 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정부가 최대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복지 정책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노동한 대가만큼 돈을 준다는 거죠. 그런 정책에 기반해서 다시 또 산을 또 옮기고 해서 그런 정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계 소득을 올리는 그런 정책을 추진을 했죠. 어처구니 없지만 뭐 이런 정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제 1970년대에 있었던 석유파동 오일 쇼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는 이제 잘 먹혔어요. 그러니까 이 케인즈의 이론이 궁극적으로 경제가 충격이 왔다는 건 수요적인 그런 충격이 왔기 때문에 수요를 살려야 된다. 그거는 정부가 최대한 가계 소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큰 정부, 그다음에 복지 정책 그런 걸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오일 쇼크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분명히 이때까지만 해도 물가와 실업률은 물가와 실업률은 어인플로이먼트에서 대문자율을 쓰는데 실업률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가격이 오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와 경제 그런 규모와 실업률은 역의 관계에 있으니까 실업이 적으면 경제 규모가 커질 거고 실업이 많으면 경제 규모가 적어질 테니까 그건 분명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분명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얘네들과는 역의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했는데 이때 보니까 경기는 안 좋은데 실업률도 올라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도 높은데
그러니까 실업률도 높은데 경기가 좋을 때 생기는 인플레이션율조차 높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을 일으켜서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만 상승한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 플러스 실업까지 동시에 상승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형이 발생하게 되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뭐 이건 안 적어도 됩니다. 사실은 원래는 수요가 이게 수요가 감소했으면 다시 수요를 회복하는 그런 정책을 쓰면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은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에 경제도 안 좋아지고 물가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실업률도 높아지고 물가도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 여기때까지 왔던 그런 충격들은 수요적 충격이었는데 이때는 공급적인 충격이 오더라. 그럴 때는 오히려 총수요를 늘려요. 그러면은 얘는 회복할지 몰라도, 즉 실업은 회복할지 몰라도 물가는 더 오르는 그런 환상하는 그런 상황에 펼치게 된다. 그러면서 이때 프리드만이라든지 그런 학자들이 재정정책 쓰면 안 된다. 통화정책 같은 그런 물가를 잡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된다. 그리고 어차피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균형 상태로 돌아가지 않냐, 장기적으로.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물가야.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통화정책만이 물가를 잡을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일 쇼크 그때부터 다시 작은 정부의 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레이건이라든지 그런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정책의 그런 기조가 뭐냐면 지출을 안 해요. 정부가. 작은 정부가 가장 핵심입니다. 저는 레이건이라든지 그때 영국의 그런 수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가 그래요. 그래서 결국엔 다시 또 회복을 하는데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제 경제적으로 큰 충격은 없었죠. 물론 이제 사건마다 2000년도 초반에 1990년대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1990년대, 2000년대 가면 이제 2000년대는 다른 세계래. 그러면서 그때는 막 걸어다니면서 핸드폰 하고 막 그런 시대래. 그런 거 이제 상상했는데 이제 1999년 12월 31일에서 이제 2000년 1월 1일이 됐어요. 그러면 똑같이 하루 지난 거거든요. 그 하루 지났다고 갑자기 막 인터넷이 갑자기 급속도로 빨라지고 막 자동차가 전기차가 되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내가 생각했던 2000년대는 이런 세상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IT 버블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 터지게 돼요. 2000년대에는. 그래서 닷컴 버블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코스닥이 현재 지금 700 정도 할 텐데 오늘 안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700 정도 할 텐데 코스닥이 이때 2300까지 왔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원래 최고점보다 한참 낮아요. 2100, 2300까지 갔던 그런 아련한 그런 기억이 있어요. 나스닥도 뭐 마찬가지고 그렇게 고점을 쳤다가 그런 신생 IT 기업들의 너무 많은 버블이 꼈던 거죠. 정말 얼마만큼 버블을 꼈냐면 우리나라 다음 주식이 30 몇 일 연속 상한가 쳤을걸요. 30 몇 일 연속 상한가 이거 거의 거의 이런 그래프를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으니까. 근데 IT 버블 같은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충격들이 있었는데 이제 네 번째로 제일 중요한 이슈는 그래도 2007년이죠. 2007년, 2008년 처음엔 미국에서만 위기였어요. 근데 다시 한번 러시아도, 중국도, 그리고 유럽연합도 미국에는 영향을 전혀 못 미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입니다. 미국 경제가 그만큼 세계에 영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2007년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번에 이제 옆에 좀 지워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0년 초반 때부터 미국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요. 이거 어디서 보면 수치는 조금 좀 비슷하게 하는데 미국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요.
왜 저금리냐면 성장을 안 하면 대출을 많이 해서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이자율을 낮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금리 상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래서 우리나라도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자율이 5%, 그 10년 전만 해도 2000년대만 해도 이자율이 한 7, 8%였는데 지금은 1%? 네, 그런 걸 보면 저금리 시대라는 게 다시 느껴지는 거고 이런 시대에서 어떤 상품이 출현하게 되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상품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거는 전혀 필기 안 해도 되고 그냥 편하게 들어도 돼요. 이건 진짜 상식이니까. 서브프라임이 뭐냐면 모기지는 일단 주택담보대출이 그러니까 담보대출 같은 건 모기지고 그 중에서 일단 얘는 주택을 사기 위한 담보대출인데 서브프라임이 뭐냐면 미국의 신용등급이 있는데 윗등급을 프라임 우리 소고기도 미국산 소고기 좋은 거 프라임이잖아. 윗등급이 프라임이고 서브가 밑이라는 그것보다 한 단계 밑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이 밑에 계급이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금융 쪽으로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한테는 대출을 많이 해줘도 되지.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원래 대출하면 안 되는데 금리도 낮겠다. 그리고 경기도 안 좋겠다. 뭐 경기도 그냥 그렇겠다. 그러면서 안 좋은 건 아니고 그냥 계속 기더라. 그러면서 여기까지 대출 해주지 뭐. 얘네들 그리고 집은 가서 살 곳인데 그거는 개인 하나씩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가격 너무 올랐잖아. 대출해주지 뭐.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대량으로 대출해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잘못된다는 거죠. 영어는 이제 상관이 없었던 거고 이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됐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올려버려요. 근데 대부분의 은행 상품들이 그렇다시피 금리는 변동이자율이에요. 변동금리예요. 고정금리로 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요즘. 왜냐하면 이자율이 되게 순식간에 급박하게 바뀌기 때문에 고금리로 갑자기 올리게 된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상환해줘야 되는 이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5%에서 금리가 7% 올라가는 건 그래도 좀 충격이 덜한데 1%에서 5% 가는 거, 1%에서 3% 가는 거는 이자가 3배 뛴 거니까 체감하는 그런 정도 더 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금리 상태에서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드디어 이 부동산 가격의 버블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많이 대출했는데 그거에서 나오는 수익성도 별로 없는 거야 이제는. 왜? 내 가격 자체가 떨어졌으니까. 내 앞으로 평가받는 그 금액 자체도 떨어진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때 5억 주고 샀는데 이제 이때 3억이 된 거야. 그럼 나는 완전 2억만큼 날아간 거잖아. 그런데 이자까지 높아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난리 나는 거죠. 이제 빚의 이제 시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가는 겁니다.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떨어져야 돼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품 가치가 이제 서브프라임이 떨어지게 되면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2008년도에 KBS 뉴스 같은 거 보면 이때 특히 1, 2월 달에 우리나라 주식도 막 폭락할 때 그때 첫 번째 나온 뉴스 오늘도 코스피가 얼마만큼 떨어졌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얼마만큼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뉴스 오늘 한강에 누가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 미국 상황은 미국 주식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뉴스 미국의 하우스푸어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우스푸어 즉 왜냐면 빚 내서 들어갔는데 빚을 지금 다 못 갚게 생겼으니까 빚 나와야죠 일단. 다 빚인데 지금. 그러니까 팔고서 나오고 그때 이제 미국의 노숙인구가 엄청나게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이 충격이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던 회사였던 제일 많이는 아니지만 제일 어느 정도 상당의 양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되게 큰 기업이었던 미국의 4대 은행 중에 하나였던 리먼 브라더스라는 은행사가 같이 이제 야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떡락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4대 은행 중에 하나가 망한 거면 진짜 망한 겁니다. 정말 경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유동성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막 금이나 아니면 달러 같은 안전자산으로 뭐든지 다 모이게 되고 사실 그때는 또 달러도 안전자산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미국도 못 믿을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이나
그런 현물 자산으로 되게 많이 옮겨가면서 미국 경제가 완전 파탄 나면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전 세계적으로도 금융위기가 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죠. 이때 한국 주식은 한 코스피는 한 2,300 정도 있었는데 그때 892까지 떨어졌어요. 반보다 더 떨어진 거고 이때 정말 투신 자살도 많이 했고 정말 여의도 증권가 근처에 있는 사람들 되게 많이 죽었고 네. 그런 경제적 충격이 왔는데 왜 이게 네 번째로 큰 사태로 꼽았냐라고 하면 단순하게 이러한 사태만 있었으면 설명 안 했겠죠 제가. 이때 이후로 정말 기통찬 아이디어가 하나가 발생합니다. 양적 완화라고 하는 정책인데 이 너무 저금리, 그러니까 이때 고금리라고 해봤자 3%에서 5%밖에 안 돼요. 이 정도가 진짜 저금리예요. 근데 양적 완화는 뭐냐면 시중의 통화량을 무한대로 푸는 거예요. 이때 미국이 양적 완화로 얼마만큼 풀었냐면 4조 달러를 풉니다. 4조 달러. 4조 7천억 원 정도 풀어요. 7천억 원. 하나로 하면 한 6천조 원 정도 하는 6천조 원 정도 하는 그런 돈을 시중에다 풉니다. 6천조 원이라는 돈을 시중에다 풀어가지고 이제 시중에 유동성이 지금 금융위기니까 사람들이 거래를 잘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빚을 잘 안 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얘가 언제 굳어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돈을 막 풀어가지고 최대한 사람들이 많이 소비할 수 있게끔 끌어내는 정말 와 이게 진짜 6천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되니까 6천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됐고 이때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 페드인데 페드의 장이 벤 버닝키라는 그런 사람이 의장이었는데 이때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헬리콥터맨, 헬리콥터 타고 돈 뿌린다. 이만큼 돈 뿌리는 거지 진짜 가면은. 그러면서 돈을 엄청나게 뿌리면서 결국엔 경제를 어느 정도 호황을 만들어놨고 그런 돈을 틀어서 현재 뭐 아마존이라든지 애플 그다음에 뭐 그런 여러 기업들이 다시 경제를 회복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 양적 완화와 대비되는 양적 완화를 했을 때 돈을 비이상적으로 많이 풀었잖아요. 풀었으니까 돈을 회수해야죠. 이런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도중에 코로나가 터진 거죠. 하는 도중에 이제 터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이제 벤 버네키라는 이제 페드 의장 다음에 이제 제니 옐런이라는 사람이 페드 의장을 지금도 맡고 있는 아니다 잘렸다. 트럼프 때문에 잘렸다. 이제 지금 파월이라는 연준 의장이 하고 있는데 이 옐런이라는 요 사람이 이제 베네키가 이제 양적 완화로 이제 힘들게 이제 돈 뿌려놓은 걸 그 사람이 이제 또 힘들게 이제 다시 또 돈을 걷는 그런 정책을 시행했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제 2012년부터는 이제 야 어디서 돈을 계속 걷어 우리 경제 계속 나아가야 돼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돈을 다시 또 푸는 그런 정책을 했고 올해 3월달에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미국은 양적 완화? 양적 완화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이제는 무제한 양적 완화 나는 돈을 언제까지 풀 줄 모르겠다 무제한 양적 완화도 시행했고요. 그래서 이미 올해만 미국은 한 4조 달러 정도 투입을 한다고 봐요. 올해 한 해만. 이 양적 완화 4조 7천억 원 들어간 거는 한 3년, 4년 동안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된 건데 올해만 4조 달러 이렇게 들어간다고 네. 4조 달러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요거 자체는 이제 거시경제학 자체에서는 이제 얼마 실험된지 안 된 정책이니까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논의할 거리들이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볼 예정이고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볼 겁니다. 양적 완화로 또 대표적 경제가 성장한 대표적 국가가 일본이 있죠.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니케이 지수를 한 2배에서 3배 정도 반영을 시킵니다. 공포로. 잃어버린 30년을 드디어 끝내고 잃어버린 40년을 드디어 끝내고 회복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양적 완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난주에 양적 완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의들이 있는 거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어떤 저금리 시대에 가장 유일한 행복카드 아닌가. 그래서 양적 완화 우리가 좀 분석을 할 거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경제 사례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대충 크게 국보론, 그 다음에 대공황, 그 다음에 오일쇼크,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해서 경제적인 그런 시사점이 있는 그런 네 가지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일단은 이번 강의는 여기서 끝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이제 뭐냐 고전학파의 기본적인 그런 가정이랑 케인즈 학파의 기본 가정을 하겠습니다.